강의 50분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양호 선생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혜빈 씨. 네. 저는 지금 다 20대시죠? 다 지금 한참 앞날을 창창하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막 에너지가 넘칠 20대. 네. 잘 보이세요? 화면이 이게 되게 앞에가 아마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이시지 않을까? 예, 제가 옮기면서 할게요. 저희 조명 좀 꺼져요. 조명. 저 옆하고 여기 바꿔보셨으면 좋겠는데. 주로 조금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 사진이 좀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내과 의사가 내과 전문의를 따자마자 이제 다일천사병원이라는 곳을 이제 가서 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원, 서울역 노숙인진료소, 그리고 한국노가회 상임이사, 그 다음에 마리아 수녀 도티기념병원. 그러니까 이 병원들의 공통점은 노숙인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무료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무료 병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병원 가면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다 다른 형태로 변했지만 이게 2001년도 사진이거든요. 2001년도에 청량리 옆쪽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모양이 달라졌는데, 다일천사병원이라는 병원을 그때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이 병원 아니면은 이 병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딴 데 가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모든과 선생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치료를 같이 했던 그런 병원이었고요. 나중에 동영상 파일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병원에 있었을 때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 파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못 넘어가고. 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이제 요셉의원이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 사실 지금이랑 1987년 2004년 좀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서 잘 개념이 안 잡히실지 몰라서 일단 중간중간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선우경 씨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1987년부터 영등포 쪽에 요셉의원이라는 곳을 먼저 시작하셨고요. 이분 그 당시에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고 더 무료 병원이 더 어려웠는데, 이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저한테 사실 멘토처럼 역할을 해주셨던 선생님이시고요. 저기 계신 분이, 저기 계신 남자분이 선우경 씨 원장님이시고요. 저분이 요셉의원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그러니까 저분은 사실 평생 좀 혼자 사시면서 계속 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만 좀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 여자 수녀님은 젊을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젊을 때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로 굉장히 가난할 때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있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돌보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80세가 되셔서 평생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아일랜드가 자기 나라였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진은
2009년 3월부터 제가 이제 성공회 신부님들이랑 같이 하게 된 그 한국노가회랑 성공회랑 같이 함께 그 마다하우스 뭐 해봉남 네트워크 다지석이 의원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면서 여기도 이제 그 서울시랑 함께하는 그 무료 진료소였어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많이 다 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무료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 노숙인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다 조회를 해서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지, 가족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주민등록이 정말 말소됐는지, 주소가 전입이 안 돼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노숙인인지 확인이 되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결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물론 있고, 주로 다지석이 진료소라는 곳도 그렇고, 영등포 뭐 보현의집, 그 다음에 뭐 브릿지센터 이런 세 군데 정도가 서울에 세 군데 있으면서 이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신원 확인, 주민번호 확인을 해서 이분들을 병원으로 안내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마리아 수녀의 도티기념병원이라는 곳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그 마리아 수녀의 도티기념병원이라는 곳은 한 60년 그러니까 역사가 60년 된 갱생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이 옛날에 갱생원이라는 곳이었는데, 말하자면 불황인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이제 버려진 많은 그런 불황인들을 데리고 돌보고 있는 불황인 시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은평의 마을이라고 돼 있고요. 저 밑에 인곡자해병원이라고 써 있는 저 사진은 꽃동네 서울 그러니까 꽃동네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가평 그다음에 뭐 여러 곳에 있는 꽃동네가 두세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도 말하자면 불황인 시설처럼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시립서병원이 은평구 쪽에 있어요. 이제 공공병원이고 서울시 직영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아까 불황인 시설에 있는 그런 환자들을 주로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사진이 이렇게 20년 동안 일했던 사진을 그냥 쫙 보여줬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가 사실 저도 궁금했고, 제가 이제 환자들을 막 보면서 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 그러니까는 길에서 한두 명 있는 사람 지금은 진짜 많이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가둬놨다 그럴까요? 소록도에 가둬놓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갱생원에 가둬놓고, 아니면 꽃동네 같은 데 많이 이렇게 몰려있고, 왜 이 사람들은 다 저런 데 가 있을까라는 거를 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 뭔가 이렇게 소록도라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고아와 과부가 많이 생긴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 알아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나름 제가 공부하면서 찾게 된 게 나병 환자를 이제 대규모로 강제로 격리를 했던 거가 이제 일제시대 때였어요. 원래 병이 있다고 다 격리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면서 특별히 나병 환자를 더 다속도에다가 몰아넣었거든요. 그래서 소록도에 옛날에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불황인 그야말로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격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병을 들어는 봤지만 어떤 병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말하는 건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병균인데, 그러니까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레라는 이 병균은 한 번 병균이 들어오면 없어지질 않고 그냥 계속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면역력이 내가 건강하면 걔를 잘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안 좋으면 걔가 계속 몸 안에 있으면서 머리 쪽에 염증이 있다가 가슴에 있다가 그러면서 손가락 떨어져 나가, 발가락 떨어져 나가, 얼굴,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드러진다 그래서 문둥병이거든요. 살이 문드러지는. 그리고 지금은 문둥병 자체는 균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나병이 비슷한 형태가 결핵이에요. 그러니까 결핵균이랑 나병균이 같은 종류의 균주예요. 그래서 결핵균이 몸에 한번 들어오면 그 다른 감염병은 한 달, 두 달 지나면 깨끗하게 폐가 나는데 결핵균 같은 게 몸에 들어오면 얘는 몸 안에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살을 문드러뜨리고 폐를 문드러뜨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양 상태인데 영양과 그 하이진, 그러니까 영양과 그 위생 상태인데 그게 안 됐던 시절에는 정말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결핵이 한번 생기면 다 이렇게 잘 옮아 옆 사람한테 옮는데 그 당시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문둥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리 했던 병이 나병이에요. 나병이 문둥병인데 하여튼 그런 사람을 이제 소록도로 다 이제 보내는 게 그 일본 일제시대 때 대규모로 강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제로 이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뭐 그 소록도 원장님한테 동상 세워놓고 이렇게 맨날 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병은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레라는 그런 병인데 이거는 유전병이 아니에요. 감염병이라고. 그러니까 감염되는 감염병인데 그때 일본 뭐 생리학회라는 데서 나병을 없애려면 거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전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를 전부 다 거세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뭐 마주보면 마주봐서 옮겨지는 병은 아니에요.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닿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병을 사람들을 낙인을 찍고 사람들을 어떤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뭐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러는데 근거로 삼았어요. 유전병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한센병, 이 나병에 대한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95%는 이미 다 한센병에 대한 자연 저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리판핀이라는 약 한 번만 복용해도 나병은 전염력이 이제 상실됐고 지금 시대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병인데 아직 결핵균도 많이 없어졌지만 결핵균은 남아있고 비슷한 형태의 균이고요. 그래서 일제에서부터 한국 사람들을 질병으로 인해서 낙인, 그러니까 그 나병 부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못 만지게 하고 못 키우게 했어요. 이렇게 얼굴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일제 시대가 끝나고 해방된 다음에 다른 단체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병에서 구하는 사업, 구라 사업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랑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수도자들이나 뭐 다미안재단, 뭐 벨기에 이런 여러 나라의 수도자들, 뭐 수녀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나병 환자랑 같이 사진도 찍고 옆에 같이 가까이 가서 이게 그 유전병도 아니고 같이 그냥 만성 감염병이고 함께 살아가는 벽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일제 시대뿐만 아니라 전쟁 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가난하고 못 살고 정치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죠. 저희 나라들이. 그리고 콜레라 창궐하고 그리고 원래 친일파였던 사람이 갑자기 경찰로 변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실 그런 분위기인데 저 때까지만 해도 하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따로따로 선거하면 안 된다 그랬던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따로따로 선거를 하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60년, 뭐 70년 이상 갈라지게 됐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주로 사진인데 전부 다 실제 사진이에요. 영화 속의 사진이 아니고 실제 사진인데 지게부대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저 지게를 메고 이제 군대에 나가고, 그리고 저기가 서울역 진짜 사진이고요. 그리고 전쟁과, 그러니까 뭐 남한에서는 또 이제 빨갱이라 부르고 단체로 죽이고,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 죽이고, 북한에서는 뭐 우익이다 이렇게 많이 죽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 같은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경찰 전쟁을 많이 도와주고, 전쟁 사진들이고요. 그 혹시 흥남 철수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국제시장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거기서 배 타고 내려오잖아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거 배 타고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금은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저 당시 18살이셔가지고, 그러니까 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전쟁이 나서 저희 친정아버지의 다 식구들은 평양 쪽에 계셨고, 아버지 혼자만 흥남 쪽에 계셨는데 이 배를 타고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먼저 타고 내려가라 그러고 나머지 가족들은 나중에 갈게 그랬는데 아버지 혼자밖에 못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고생하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저 배를 원래 1000명 정도밖에 못 탔는데 한 14,000명 탔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한 10여 년 전인가? 한 몇 년 전에 영화 국제시장에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낑겨서 타서 내려오는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실제 사진들이고요. 여기 빅토리아호, 저 배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한 10배 넘게 태워가지고 내려왔고요. 여러분의 조상분들이에요. 남의 나라가 아니라 다 우리나라. 그 맨 왼쪽 위에 사진이 파주.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동네는 관두고 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맨날 이렇게 미군을 좋아했어요. 맨날 먹을 걸 주니까 미군 달러 이런 거를 늘 이렇게 매달리고, 애가 애를 한 2명씩 업고 다니고, 다 이렇게 후원 물품을 받아서 먹고 살았었죠. 그래서 저희 나라에게 과테말라, 미얀마는 못 사는 나라라고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이집트도 못 살고, 리베리아도 못 살고, 시리아도 못 살고, 캄보디아도 못 살고, 아이티도 못 사는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물품을 줬어요. 우리가 굶어 죽을까봐. 그리고 이디오피아, 아까 사진에서 본 외국인이 이디오피아 사람 같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 같은데 그 전쟁을 참전해 줬어요,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뭐 지진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때 3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800만 명이 죽거나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 인구의 반 이상이 1960년대면, 제가 70년생인데 1960년대면 전 인구의 반 이상이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의 그 자식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렇게 살아온.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맨날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미군 군복 얻어 입고 싶어 했고, 저렇게 제발 우리한테 옷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구걸을 하고, 그 김정은하고 똑같이 생긴 김일성 사진. 그리고 저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그 38선 이후로 북한이랑 남한이 하나의 원래 국가를 유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우익이라고 하면서 색출을 하고, 남한에서는 이놈은 빨갱이다라고 하면서 색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많이 땅속에 파묻고 죽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많이,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우리끼리 많이 서로를 죽이는, 지금 무슨 당끼리 맨날 싸워서 거의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싸움이 저희한테 계속 있었죠.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1900 여기 두 번 밑에 아래 사진이 저 이대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이대 앞에 1950년대. 그래서 전쟁 이후에 정말 인구의 반이 다 죽거나 과부가 되거나 장애인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밥 먹고 살 게 없고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성매매를 양동, 청량리동, 리아리 이런 데로 만들어서 그 성매매를 나라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 주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다 새로운 동네가 돼요. 마지막으로는 자이 아파트로. 그전에는 다 저런 천막이었는데 계속 재개발을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다 사이사이에서 다 사창가로 일하던 곳이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동네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도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밥 해먹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어디선가 물을 길러와야 되는 그런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원조 안 되고 저런 그 망태기 같은 걸 메고 주워서 뭔가,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아니라 버려진 거 주워서 살고, 그리고 국가는 이 사람들을 돌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돌볼 능력이 없으니까 다 외국에 가는 다양한 선교사, 뭐 신부수사, 수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 있는 그런 병원들을 짓고 무료 병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치료받는 것 자체가 어떤 형식적으로 만들어는 놨는데 그 인간답게 제대로 그 무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경찰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19와 112가 동승해야지만 무료 진료가 가능했지, 그냥 내가 어디가 아프다, 나는 뭐가 불편하다 상담을 통해서 뭐 병원에 가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회였었죠. 이분들이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 같아 보이죠. 이분 4.19 혁명할 때 앞서서 이렇게 데모했던 분이 고등학생인데 정말 우리가 많이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다 같이 많이 키가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5.16 쿠데타 통해서 이제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이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랑 시청 앞에다가 이런 사진을 걸어놓고 우리도 맨날 이제 인사를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고요. 그리고 서울로 아시죠? 이게 서울로 전에 청계고가라고 있었어요. 청계고가를 만들려고 지금 공사하는 사진이에요. 이런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흔히 봤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부녀가 나와서 이렇게 피리를 불고 구걸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968년 서울역,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 이렇게 귀성길로 가고, 봉천동 난민촌, 그러니까 이 봉천동은 지금 이런 동네가 없죠. 지금은 다 아파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재개발을 했어요. 끊임없이 재개발을 했고, 지금은 옛날에는 막 엉겹결에 잘못 지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렇게 붕괴되는 아파트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그랬다가 이제 난리 나니까. 근데 베트남, 그러니까 그 일본이 1945년에 망하고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폭삭 망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 옆에 나라가 이렇게 군수물자 보태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경제적으로 이때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월남 파병도 갔었고 70년대 초 지하철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하철이 처음으로 이제 개통되기 시작했고 뭐 고속도로도 없었고 지하철 개통되고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여서 그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 대규모 시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가 그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고아와 가부 불황인 장애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먹고 살겠어요. 다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서 먹고 살았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제대로 잘 치료해주고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씻기고 이렇게 할 여력이 없었죠. 거기도.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뭐 성매매라든지 그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런 게 난무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운영을 외국에 있는 신부수사 수녀님들이 와서 새롭게 외국에 있는 돈으로 와서 새롭게 만든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마리아 수녀의 도티기념병원이라든지 은평의 마을이라든지 그렇게 새롭게 만들게 된 거예요. 고아원도 만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 1975년 정도에는 그러니까 불황인, 그러니까 지금은 노숙인 등이라는 어떤 명칭이 노숙인 등이라는 이름의 어떤 그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주소가 전입이 돼야지 내가 이 땅의 주민인 거잖아요. 주민등록이 전입될 집 주소가 없으면 나는 이 땅의 주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지.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 동네 사람도 아닌 그런 어떤 명칭이 만들어진 게 2011년에 노숙인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 전까지는 어떤 노숙인이나 뭐 불황인에 대해서 그 나라나 정부가 뭐 이렇게 명령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르르 몰아다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위탁,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 불구 폐지자 이런 이름으로 다 한꺼번에 싹 이렇게 모아서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공간들이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손님이 오면 1988년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같은 걸 시작했던 날 그런 때는 이런 사람을 다 끌어다가 갖다 가둬놓는,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나면 밖으로 나오는, 그리고 노숙인이나 이런 뭐 장애인들도 밖에 나오지 못하고 옛날에는 저희가 다 다락방에 숨겨놨어요. 약간 애가 조금 모질란다 그러면 엄마가 좀 애를 불쌍히 여겨서 다락방에 숨겨서 밥은 주고 요강원 올려놓고 똥오줌을 싸게 해주는데 그 엄마가 안 계시면 걔는 이제 불구 폐지자로 거리로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가 제대로 다 집마다 있었던 게 아니어서 지하철 2호선도 80년대 나왔고, 그리고 항생 뭐 제가 87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금난 요즘 여고를 나와가지고 이거 데모할 때 옆에 지나가면서 체류탄 냄새를 많이 맡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공무원이 하는 일은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밤 12시가 되는데 집에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다 잡아서 불황인 선도하는 분들이 다 데리고 어디다가 가둬놓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뭐 형제복지원이라는 곳, 아까 말했던 갱생원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은 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봄이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뭐 막 어떤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장애인, 고아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구타, 성폭행, 낙태, 암매장 등의 강범위한 인권 침해가 사실 있었고 이 당시만 해도 그 사체가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할 때 사체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많이 이렇게 사체로 가져갔는데 지금은 본인이 기증하지 않으면은 사체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증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사차가 많았어요. 제가 그때 학생일 때. 제가 그 1990년도가 이제 이과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청량리 588 여기가 지금은 롯데캐슬이 들어와서 없어졌어요. 이 동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저렇게 사창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그 교회 오빠들하고 우리랑 같이 봉사하러 밥 퍼주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하러 자원봉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를 남자분 혼자 가면 붙잡혀요. 붙잡혀서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가 보호를 해서 같이 가야지만 저 안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아까 말했던 그 나병 그러니까 이미 의사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나병이 전염병이지 유전병이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그 나병 환자가 임신을 하면 애를 떼버리는 거예요. 떼서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센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염병이지 유전병이 아니라고 그냥 나면 된다고 정상으로 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아이들을 그 한센인 2세라는 이유로 다 분리시켜서 여전히 계속 90년대까지도 해외에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못한 아이들은 그 보육시설 같은 데 맡겨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낙태를 많이 해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입양을 제일 많이 해. 낙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입양을 제일 많이 해. 그러니까 지금 불법적인 낙태긴 한데 그리고 1970년대는 합법적인 낙태였어요. 제가 1970년대 학교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모토로 제가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때려 이렇게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이렇게 관공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를 때려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애가 둘밖에 없으니 너무 외로우니 더 낳자.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 당시는 합법적으로 애를 떼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1970년대는. 근데 지금은 불법이 됐는데도 이제 지금은 너무 아기를 안 낳잖아. 아기를 너무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 아기는 다 다문화만 낳아. 그래서 지방 서울 말고 경기도 쪽 밖으로 내려가면 다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 여성들이 그러니까 한 반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보다 다문화를 통해서 난 아이들이 70%고 한국 애들은 30%라고 해요. 근데 조금 더 가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 가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점점 입양과 그때는 전쟁 고아 때문에 입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도 지금도 계속 입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난지도라고 지금은 되게 잘 깨끗하게 공원처럼 돼 있는데요. 93년도까지도 저렇게 쓰레기를 모아놓고 살았고 거기서 이제 쓰레기 골라가지고 분리해서 팔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여전히 사실 세상이 계속 빨리빨리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어떤 이런 복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여전히 많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은 다 많이 늙거나 다 돌아가셨고 정말 많이 줄었는데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그냥 대한민국이 참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장애인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락방에 숨겨놓는 장애인이었다가 요즘은 이제 장애인도 지하철을 타고 싶다. 그래서 데모를 해서 지하철을 타기 시작한 게 80년대부터 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재활치료도 받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좀 바뀌긴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민,
난민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외국 난민이 되기 위해서 외국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난민이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와요. 우리나라에 난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잘 안 해줘.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이 애는 많이 낳는데 가족 전체가 와서 난민으로서 인정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일단 거리에서 노숙인 시설에 있든지 거리에 있던 분들을 계속 만나고 난민들을 만나고 아니면 감옥에서 나온 분 뭐 그런 그다음에 쪽방이나 고시원 이런 데 있는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계속 이분들은 어디서 왔고 다시 어떻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숫자가 그래도 그 나라가 많이 바뀌고 많이 그 법도 201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 매년 노숙인 전수 조사라는 것도 하면서 뭔가 아까 공무원이 밤 12시가 되면은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 공무원이, 저도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서 서북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하고 잘 재활시킬까를 고민하는 시대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얼마나 주거 취약 계층들이 많은지, 그리고 저는 서울역에 있던 환자들 한 1000명 대상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병이,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이러다 보면 무슨 병이 저렇게 많이 생겨서 이렇게 아프게 되는 걸까라는 거가 제가 궁금해서 책을 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다지석이 의원이랑 요셉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등록이 전입을 할 곳이 없고, 그리고 월세를 말하자면 주거비를 못 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못 내고, 공과금 체납되면 그러면 그 집에서 안 살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만화방,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이분들의 어떤 그 진단과 그 방 얻어주는 일들, 그 다음에 주소 전입하는 일, 이런 작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 1종, 2종, 그러니까 보호 1종, 2종이 되면 이제 공공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이 뭐가 제일 많을까라고 했더니 당뇨병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당뇨병이라는 게 뭐 유전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환경에 노출되면 당뇨병이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도. 그리고 당뇨하고 고혈압이나 뭐 심혈관 질환은 같이 많이 따라와요. 당뇨가 시작되면 다 같이 따라와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고 다른 나라들도 여러 데이터를 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좀 젊은 나이에 당뇨병 진단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당뇨가 가장 핵심적인 질환이구나 라는, 그러니까 근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불규칙한 삶,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이 또 워낙 많았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같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같이 많이 냈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남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가 온다고 할 때 보통 8, 90살, 뭐 70살, 80살, 90살쯤 됐을 때 치매가 온다고 하는데 한 40, 50대, 50대도 밖에 안 됐는데 다 머리가 많이 망가져서 벌써 치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 검사를 해보면 정신과적인, 내과적인, 그다음에 알코올 문제, 뭐 감염성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병으로 다 치매가 많이 와 있었고, 그리고 다 그 와상 상태가 빨리 돼서 걸어다니기 어렵게 되고, 그리고 몸으로 때우는 일, 그러니까 뭐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뭐 이삿짐부터 등등등등 몸으로 때우는 일을 또 많이 하다 보면 근골격계에도 많이 다치거나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가면역 질환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머리가 망가져요. 브레인에 이렇게 그 뇌경색, 뇌출혈, 그다음에 머리를 다치는 거, 이렇게 오른쪽 밑에 있는 환자분은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잠만 자고 안 깨어난다 그래서 머리를 찍게 됐더니 머릿속에 이제 뇌수종이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저렇게 됐던 환자고요. 다 비정상적인 이상적인 그런 사진이고, 이분들도 다 일천사병원에서 주로 만났던 환자들인데 다 알코올 문제가 일단 있던 분이고, 그다음에 결핵 문제가 있던 분들이에요. 그 밑에 오른쪽 밑에 두 사진은 같은 사람이에요. 결핵을 진단받았을 때, 치료받았을 때. 근데 다시 저분이 몇 년 뒤에 결핵이 재발해서 똑같은 얼굴로 다시 나타났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이런 사진은 동상이에요. 동상이라는 게 경험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그 왼쪽의 사진들은 동상,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화상이에요. 목 아래 전신 화상이고,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 있는 환자분은 제가 서울역에서 굉장히 추운 날 몇 날 며칠 앉아 계셨던 분. 보통 앉았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난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비가 와서. 그래가지고 저분도 나중에 이제 보일종 만들고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여기 턱 밑에 여기가 염증 생긴 사진은 저분이 한 몇 년 동안 이빨을 안 닦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숙 생활하면서 한 몇 년 동안 이빨을 안 닦았고,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은 다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 하고 도망가 다녔던 분이고, 그 당뇨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사진은 한쪽 팔보다 한쪽 팔이 가늘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렇게 한쪽 팔을 되게 추운 데서 깔고 밤 12시간 동안 이렇게 자고 나서 한쪽 팔이 신경이 마비가 와서 그렇게 된 사진이고요. 여기는 다 이제 와상으로 누워있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디스크라든지 근골격계 수술하신 분, 그리고 지금 실제 살아계시는 분들이에요. 맨 왼쪽의 위에는 왼쪽에 대퇴골두가 없어요. 한쪽 다리가 20cm가 짧아. 근데 한 번도 사진을 못 찍어봤대. 그래서 찍어봤더니 그쪽 대퇴골두가 이미 다 녹아있는, 걸어다닐 때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삐뚤삐뚤 걸어 다니시는 분이셨고, 사실 지금은 이제 이것도 한 10여 년 전 사진이고 다 이제 치료받고 병원에 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주로 암 환자분들이셨고요. 그리고 누워있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 깨지고 욕창 생기고, 사진이 잘은 안 보이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에는 저분은 이제 드레싱을 한 달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드레싱을 한 달 안 해서 풀렀는데 구더기 보신 적 있어요? 하얀 쌀알만한 벌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수십 마리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라는 벌레는 그러니까 죽어가는 조직에서 뭔가 이렇게 썩은 조직을 없애려고 스스로 자생해서 나오는 벌레인가 봐. 하여튼 저 속에서 구더기가 몇십 마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정말 뭐 비형간염, C형간염, 에이즈, 매독 다 치료 잘 받고 관리 잘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 관리 잘 못하고 되게 많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그 어뷰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그 어뷰저들이 이런 병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네일 아트, 피어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피가 나오는 프로시저, 뭔가 살이 패이는 그런 프로시저에서는 이런 병들이 잘 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려고 너무 피어싱 많이 하지 말고, 사방에 막 여기 혀에도 하고 막 다 하는 거 봤는데, 잘못하면 피어싱 도구 할 때 제대로 그거 다 이렇게 완벽하게 소독 잘 안 되거든요. 그 기구가 일회용으로 해야 되고, 할 거면 일회용으로 해야 되고, 그 일회용 기구 안 쓰면 진짜 이런 거 잘 많이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 잘 모르겠지만 남성끼리 성관계를 하면 남성 쪽은 더 이렇게 좁기 때문에 항문 쪽에다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찢어져요. 그래서
그 남자 중에 성관계에서 레스피엔트 되는 사람이 더 에이즈가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가능하면 피혈증이나 이런 안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결핵도 많이 앓고 담배도 워낙 많이 피시기 때문에 폐가 많이 망가지시게 되고요. 결핵 후유증도 많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약물 사용 빈도 많고 폐사진 폐가 제가 아까 문드러진다 그랬잖아요. 보통 폐렴을 앓았다고 다 폐가 문드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결핵은 흔적을 남겨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는 것처럼 폐도 쪼그러드는 그런 흔적을 많이 남기게 해요. 그래서 하여튼 밥을 못 먹고 안 씻고 잠 안 자고 그렇게 노숙이라는 그런 가족 관계 깨지고 그렇게 살면 누구든지 이런 모든 병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많은 병들을 온몸에 갖고 있는 삶이 노숙이라는 삶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노숙이라는 삶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다, 느끼게 된 건 가족이 참 중요한, 가족이랄까? 가족이 아니면 가족을 대신할 그 인간관계? 누군가 나랑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 인간이 인간이랑 살아야 되는데 개랑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고양이랑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사람이랑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랑 사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데 사람은 사람이랑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누군가 함께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노숙인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버려진 많은 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단절된 분들이고요. 그래서 병들이 굉장히 복합병인데 아직 병을 진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진단명을 이렇게 아직 못 찾아내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치매는 보통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오는 그런 병이라고 했는데, 그런 노숙이라는 이런 삶을 통해서 되게 젊은 나이에 우리가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가난, 빈곤이라는 거는 사회적 배제다. 그러니까 다만 주거, 고용, 교육, 건강, 정치 모든 거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가난과 빈곤이구나.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런 지원주택이라고 해서 원래 미국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환자들 진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병원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미국은 병원비가 더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노숙인 정책을 지원주택이라는 집을 주고 그 안에서 소사이어티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고 인간관계를 맺고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노숙인 숫자를 많이 줄이게 됐다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원주택 같은 게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주거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이 없다는 거, 숨겨놓은 집만 없으면 분명하게 숨겨놓은 집 없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가족관계 그런 거 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노숙인이나 이런 시설에서 길에서 이렇게 살던 분이고 그러면 이런 주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점점 많은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지원주택을 해보니까 장애인이든 노숙인이건 자기만의 어떤 시설이 아니고 어떤 감옥 같은 그런 확장된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주거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게 괜찮아요. 제가 가봤는데 집들을 지원주택 좋은 걸로 점점 많이 만들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주택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제 무료 진료를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이제 그 무료 진료를 하는 어떤 다일천사병원, 뭐 요새병원, 그다음에 이제 병원비를 좀 내주기 위해서 마더하우스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제 공공병원인 서북병원이라든지 뭐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병원에서 다 무료로 진료해주는 게 많아지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길에서 이제 아기 낳거나
집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그런 정착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근데 얘네들이 다 이제 중딩이 됐으니까 많이 복잡해. 결핵 사업하고 뭐 아레스넷 사업도 하고 그리고 노숙인 차원 출신 중에서 지금 잡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 자전거 잘못된 거 조금 고쳐서 팔고 그런 어떤 작업을 하는 팀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지원주택 서비스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손으로 만드는 잡이라든지 뭔가 식당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잡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홈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인간관계가 깨졌던 한 사람이 다시 그 사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누군가와 다시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시 그 먹고 살 수 있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잡을 가질 수 있으면 잡을 갖게 되는 그 과정 한 10여 년 지켜보면서 인간관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원래 가족을 만들어서 가족이랑 함께 잘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어려웠다면 그거를 대신할 분명한 인간관계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나 인형이 대신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로봇이랑 같이 살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로봇이나 뭐 다른 거 말고 사람은 사람이랑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곤을 해결하는 건 그냥 자선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의의 실현이래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나 인종차별, 전쟁이나 이런 모든 거는 빈곤은 인간이 이렇게 만든 거지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제거되고 극복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빈곤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꽃피우는 그런 삶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선생님 항상 저희가 항상 뭐든지 주체적인 앉으실까요? 예, 항상 이게 여러분들 항상 뭐지 하면은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답이 없으니까 각자 안에서 여기 또 의학과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저도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한 질문 한 몇 개 좀 받아서 오늘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또 이분이 했던 것도 제가 동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이런 걸 좀 질문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열린 자리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선생님께서 겸손하게 얘기하셔서 본인이 이거를 왜 했는지는 잘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사회가 빈곤과 이걸 어떻게 했는지 역사를 설명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건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노숙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봉사나 삶께 연결하게 됐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다일천사병원이라는 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까 그 사창가를 그 교회 오빠를 데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 오빠를 모시고 그 사창가를 가면서 거기서 밥 퍼주고 뭐 이런 그 자원봉사를 예과 2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그 자원봉사를 갔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밥을 퍼주면서 이렇게 너무 그때 지금은 많이 노숙인들이 깨끗해졌는데 그때 정말 많이 더럽고 비도 오고 너무 더러운데 그 더러운 밥을 너무 열심히 잘 드시는데 진짜 병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이 많은데 정말 궁금했던 게 첫째, 병이 뭘까 정말 궁금했고 그냥 의과대학 학생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 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들었었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났어서 질병이 뭔지까지만 알자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질병이
과연 뭐뭐뭐뭐가 있을까에 대한 답을 낸 게 질병과 가난한 삶이란 책이거든요. 그 책을 썼을 때 제가 제 스스로가 찾고 싶었던 거, 이 사람들이 왜 이 병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지,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망가진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됐을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일단 그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병원을 가자. 그럼 시립병원을 가든 뭐 타선 무료병원을 가든 그런 데 가서 일을 하자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제가 한 20년 그거를 하고 지금 시립병원에서 지금 이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이 병이 정말 많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졌는데, 이렇게 옛날 같으면 무서웠을 정도의 많은 병을 가진 환자들이고 힘든 분들인데, 제가 이 환자들이 별로 안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러니까 의사로서 훈련을 너무 잘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느껴서 오히려 이 환자분들의 그 질병과 그 고통에 감사를 하게 됐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 3분만 받겠습니다. 자. 소개돼. 저 6기 의예과 양천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통계에서도 봤는데 어떤 취약계층이신 분들의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적인 아픔도 상당히 큰 걸로 보였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치료는 어떤 방식이 좀 유용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취약계층이 아니고 만약에 부모가 있으면 선천적으로 뇌 병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가족관계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 건지, 그런 거를 열심히 그 병원을 다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있는 분들은.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으니까 버렸어요. 갖다가 다 버려서 그렇게 모아져서 있는 게 아까 사진에 나왔던 은평의 마을이라든지 평화로운 집에 그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분들 나이가 지금 한 40살, 50살쯤 됐어요. 어렸을 때 버려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저 사람의 병명이 뭔지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근데 미리 했으면 좀 병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미 그렇게 버려져서 살은 지 한 몇십 년 됐어요. 저는 8기 간호학과 최하민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 가시는 길을 계속 가시다 보면 어느 하루는 너무 심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또 더 편한 길, 좋은 길이 있다는 생각에 약간 빠지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떤 식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힘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환자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보다는 가족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일하는 동역자분들끼리,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일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의사로서 아니면은 간호사든 의료 인력으로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자신들의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훈련받게 되는 거잖아요. 많이 보면 볼수록.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그 동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엄마 되는 게 좀 더 어려웠던 느낌? 자녀들이 왜 엄마는 그것만 해 뭐 이렇게라든지, 나는 안 돌봐줘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안 돌본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 그런 게 조금 고민스러웠을 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이 좀 동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함께하는 그분들이 지금 20년째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많이 수다를 떨고 이렇게 뒷담화를 좀 까고 그분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5기 오찬미이고 심리학을 지금 공부 중인데 운영하시는 센터들에서 노숙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길을 가다가 서울역이나 종로 이런 데 보시면은 약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게 보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통계에서도 바이폴라나 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입소를 하셨을 때 함께 계시는 분들과 어떤 폭력적인 뭔가 사건이 있거나 그런 격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조치를 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아까 은평의 마을 원래 한 2,500명 있었었고요. 지금은 1,00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운 집이라는 정신요양시설이 거기 15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로운 집이라는 중증 장애인 시설이 한 150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운 집에 있는 그 150명은 제가 여태까지 만난 모든 환자 중에서 가장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분들이고, 평화로운 집에 있는 그 150명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버려진 정말 중증 장애인데 아직 진단이 다 안 나온 아까 말씀드린 분들인데, 일단은 정신과 선생님과 신경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산더미처럼 일단 먹고 계시고, 그리고 일단은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다 되게 외딴섬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대개는 정신과적인 약을 먹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렇게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닌 상태로 그냥 계속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현재는. 근데 누군가 같이 함께 갈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데 못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어떤 면에서 들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그 은혜로운 집이나 평화로운 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사로서 보기에도 의식주의 문제나 위생의 문제나 그다음에 뭐 사건 사고의 문제나 투약이나 이런 의료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 안 올라야 돼? 이 정도로 더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우리 선생님과의 시간을 좀 맞춰서 선생님께 박수 해주실까요? 큰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침부터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했는데요.